출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중부시장에 건어물 사러 나온 이정복입니다. 단어 이렇게 해갖고 표절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방학 숙제뿐만이 아니라 딴 숙제도 과제물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 듣고 혀를 꿀꿀 찬 적이 있는데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갖고 애들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안 하게끔 해야지. 그걸 해갖고 온 거 하게끔 다 해놓은 다음 검사해갖고 못한다 뭐 표절을 했네 뭐 베꼈네 논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표절하게끔 만든 게 바로 선생님들하고 우리 사회라는 얘기죠. 자연 시간에 초등학교 때 그 개구리 알을 갖다가요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그래서 올챙이 나오는 걸 보는 거야. 개구리 알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학년이 다 그걸로 실험을 하고 했다는 얘기야. 숙제도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내줘야 되는데 회기는 해야 되고 1등은 해야 되고 베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중부시장에 건어물을 사러 나오신 이종복 씨의 목소리로 함께 했는데요. 방학 숙제 표절 문제에 대한 이종복 씨의 이야기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 같아요. 표절하게끔 만든 사회와 학교의 원인이 있다. 1차적으로. 또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학 숙제를 내줘야 한다.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교육 방식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따끔한 충고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불심 검문 강화 필요할까요?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7262님은요. yes, 억압된 정치로 변질될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8323님은요. 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불신검문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마치 범죄자를 보듯이 바라보는 시선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불신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의견이 다 옳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22세 이하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8강에 올랐네요. 예, 한국이 오늘 새벽에 오만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 연맹 22세 이하 챔피언십 조별리그 A조 마지막 경기에서요. 개최국인 오만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조별리그 전적 2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같은 조 요르단하고 승점은 7점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요르단이 플러스 6, 한국이 플러스 5로 이 한 골이 모자라는 바람에 조금 아쉽게 2위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프랑스 2부 리그 SM 캉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김경중 선수가요. 후반 17분 만에 헤딩으로 선제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김경준 선수는 현재 22세 이하 대표팀 감독인 이광종 감독이요. 과거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일 때 대표로 선발이 돼서 2011년 콜롬비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광종 감독이 김경준 선수 굉장히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팀의 차출 반대 때문에 처음에는 무산이 됐다가요. 이번 대회 직전에 이종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아주 극적으로 재합류를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더 극적인 이 선제 결승골까지 넣었고요.
한편 또 서울의 윤일록 선수가 후반 35분에 추가골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이제 19일에 B조 1위인 시리아하고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어제 오만과의 경기에서 오만하지 말고 잘 싸워주길 기대했는데 제대로 잘 싸웠네요. 네, 잘 싸웠습니다. 네. 예,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 소식도 좀 들어보죠. 브라질에서 본격적인 전지 훈련을 시작했죠? 예, 이 대표팀이요. 지금 브라질 이과수에서 전지훈련 중인데 이 이과수까지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환승 대기 시간까지 포함해서 무려 이 30시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이렇게 긴 여정 후에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가 이 경쟁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도착 첫날부터 개인 웨이트 훈련까지 하면서 아주 뜨거운 이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지훈련에 참가 중인 수원의 염기훈 선수가 오늘 새벽에 열린 첫 훈련에 앞서서요. 이 가장 치열한 포지션이죠. 왼쪽 공격수 자리에서 살아남겠다 이런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왼쪽 공격수는 지금 현재 이 손흥민, 김보경, 여기에 멀티 자원이 이청용, 지동원까지 아주 정말 쟁쟁한 그 유로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훈 선수가 후배들하고 경쟁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마 장점은 살리면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고요. 한편 첫 훈련부터 미드필더 하대성 선수가 좀 가벼운 종아리 부상을 당했을 정도로 훈련 분위기는 긴장감이 정말 팽팽합니다. 코칭 스태프가 전지훈련도 역시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돌아가는 게 전운의 가장 큰 성공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데 선의의 경쟁 중요하지만은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죠. 네. 예, 그럼요. 예. 자,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에서 김연아 선수의 우승 배당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고요? 예, 세계적인 스포츠 베팅 업체 비윈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치 올림픽에 각 종목에 대한 베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베팅 업체 배당률은요, 이 숫자가 작을수록 우승 확률이 크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김연아가 여자 피겨 싱글에서 배당률이 1.60점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높은 그 우승 확률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라이벌로 불리는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6.00으로 사실 그 1.6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수치를 보이고 있고, 3위는 미국의 애슐리 와그너 8.0점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율리아 리프니츠카야, 그리고 이탈리아의 카롤리나 코스트너가 9.00으로 나란히 공동 4위입니다. AP통신 역시 김연아에게 지금 도전할 만한 선수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어제 그 열린 소치올림픽 미디어데이에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나는 소치에서 금메달보다는 클린 연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실수가 없는 깔끔한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김연아 선수 올 시즌에 그 대회에 2번 나갔는데요. 지금 이번 소치는 그 2번의 대회 때보다 더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역시 김연아의 라이벌은 김연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배팅대로 2연패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요. 한남에서 양재 사이로 양방면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 경부고속도로를 앞두고 정체가 심합니다. 한남대로 남산 1호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강남대로의 경우는 논현역에서 한남대교 남단 쪽으로 차량이 밀리는데, 한남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하위 차로를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녹사평대로 3호터널 중간 지점부터 중앙경리단, 다시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주춤하고요. 사평대로는 사평지하차도에서 3호 가든 사거리까지, 반대편으로도 반포나들목에서 3호 가든 사거리까지 각각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주변의 신반포로는 강남터미널에서 반포동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받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방학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뛰어놀기도 바빴겠지만 한편으로는 방학 숙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곤충 채집도 하고 또 양파나 고구마를 기르기도 하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시기도 하셨죠. 또 밀린 일기들을 쓰느라 개학 전날이면 지난 신문들을 펼쳐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숙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과제를 표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과제물 표절 검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수학습정보부의 안종인 교육연구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제물 표절 검사. 이게 뭐 좀 무시무시한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 왜 시행하는지요?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오니까 네. 저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분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네. 처음 저희들이 이 표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은 네.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학위 논문은 표절로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대학을 진학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자기 소개서라거나 그런 네. 것들이 이제 표절이다 아니다 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시행하는 각종 연구대회나 뭐 그런 보고서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네. 그런 경우에도 표절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제 이 검사지를 선생님들께 검사 시스템을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네. 예,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학생들의 과제물도 검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일단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과제물에 대해서 표절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렇게 체크해 보겠네요.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네,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표절을 체크해보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표절이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상당히 당연히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표절이 어느 정도까지를 갖다가 쓰는 것이 표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합의된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해서 네. 학생들에게도 이 기회에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공해가지고 했을 때 이것은 창의적인 것이 되고 또 표절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교육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까지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들을 이제 받아서 당연히 이제 성적을 매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 그렇겠죠. 이게 표절인지 진짜 했는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네. 자, 이 같은 표절 검사를 위해서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인가요?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사실 이 표절 검사하는 시스템이 국내에서도 개발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네. 저희들은 이번에 서울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네. 사용권을 1년간 계약을 해서 네.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제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 당연히 뭐 무료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은 무료고 저희들이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어요. 이거 표절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자신이 이제 표절했다라고 이렇게 예. 지적을 받으면은 이게 예. 선생님들이 처벌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부분이 이제 약간 네. 그렇긴 한데요. 여기에서 표절입니다, 아닙니다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은 네. 아니고요. 이제 제 과제를 갖다 이렇게 올려서 거기에 한번 검사를 해보면 텍스트 파일로다가 다른 데 있는 것과 똑같은 문장이라거나 그런 것은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거를 보시고서 네. 이 빨갛게 표시된 내용이 네. 뭐 상투적이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에는 표절이라고 할 뭐 그런 것이 없겠고 예.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라거나 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내용이 뭐 전체적으로 뭐 7, 80% 이상 그대로 갖다 썼다. 네. 그런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기가 낸 네. 과제물에서 빨간 줄이 아주 70% 이상 쭉쭉 이렇게 그어서 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도면 뭐 그다 복사에다 갖다 붙였다고 봐야 되겠죠. 복사해서 붙였다. 네. 예. 자, 이런 문제의 심각성, 표절이죠.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직은 표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교육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 많은 이런 정보를 접하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갑작스럽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합의라거나 인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사용해서 선생님들이 무슨 학생을 처벌하거나 그런 용으로 쓰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요. 다만 네. 학생들이 정보를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는 네. 그러한 도구로 써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앞으로 또 예. 처벌 규정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다는 거죠? 아, 그럼요. 지금 네. 학교의 그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게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다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네.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도구로다가 써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과제물에 대해서 표절, 뭐 복사 수준까지 이르게 된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그 손쉽게 할 수가 있어서이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작성한 것보다 더 좋은 문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겠고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복사를 탁 해서 갖다 붙였더니 네. 이게 뭐 다 금방 알려주더라 하면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절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요. 예. 네. 자, 이렇게 표절 검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들이 낸 과제물이 어느 정도 표절되어 있는지 이제 밑줄이 빨갛게 쫙쫙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이것을 예.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하는 효과라고 할까요? 좀 더 추가로 예.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할 거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그래서 그 과제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제출하기 전에 네.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자기가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하고서 그렇게 빨갛게 돼 있는 데는 자기의 표현으로다가 고쳐서 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 그렇군요. 거를 네. 제출을 받아서 받았더니 이렇게 빨간 부분이 많이 있으면 네. 학생에게 네가 낸 과제가 이렇게 빨갛게 다른 데 있는 내용이 많으니 너의 말로다가 한번 좀 바꾸어서 너의 독창적인 것으로 한번 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작성할 기회를 준다면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도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네요. 봅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초중고보다도 또 뭐 대학생 또 대학원에서 보면은 리포트라든지 논문을 대신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요즘 뭐 이 대학교나 대학원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 초중고생들의 과제물, 숙제를 대행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아직 그런 것을 뭐 통계적으로 파악을 했다거나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이트가 뭐 많이 있다는 그런 정도, 그리고 더러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수준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예.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학생들 또는 뭐 학부형들까지도 있을 수도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공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개발하는 더 좋은
학생들이 과제를 하거나 해서 찾아가서 자료를 얻을 만한 그런 더 좋은 사이트가 부족한데도 약간의 원인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도 지금 만들어서 한 3월부터는 그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할 만한 곳,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 많이 해주면은 이런 대행 사이트들이 좀 줄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자료를 쉽게 떳떳하게 잘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런 위험한 곳을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육관 연구관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안종인 교육연구관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 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뉴스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불심 검문 강화 필요할까요?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4라운드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요, 세계를 보는 장, 임상원 편집장과 함께 방콕 사태, 태국의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재계순위 6위의 기업이죠. 포스코. 포스코의 차기 회장 후보가 선정됐죠. 누구죠? 네, 오늘 포스코 회장 추천위원회가 권호준 기술총괄 사장을 최종 그 회장 후보로 내정을 했습니다. 권호준 사장은 서울대 금속학과를 나와서 지난 1986년 포스코에 입사한 뒤에 기술연구소장을 거쳐서 현재 기술총괄 사장을 맡고 있는 포스코의 대표적인 기술통입니다.
포스코는 전 세계 철강업계가 공급 과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쇄신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는 3월 1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 사장은 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정준영 현 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외부 인사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점쳐졌었는데요. 권 사장이 회장으로 임명이 되면 2000년 민영화 이후에 내부 인사가 계속 회장을 맡게 됩니다. 외부파보다는 내부 인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자, 이번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 좀 짚어보죠.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30%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좋지 않은 소식도 있네요. 네,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 취업자 수가 지난해 379만 명으로 21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사상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올해 500대 기업에서 현재까지 확정한 채용 인원이 3만 900여 명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1.5%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청년 고용 확대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의제로 설정을 하고 다음 달 말까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는데 대책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에는 식품 안전 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는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관련 위해 사례가 지난 2011년 7,800여 건에서 작년에는 12,000여 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어패류 가공식품 피해가 가장 많았고 조리 기호식품, 빵, 과자류, 육류 가공식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사례 가운데 38.5%는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어패류나 육류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데도 상당수가 식품 안전관리 인증돼서 제외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화폐 문제 좀 짚어보죠. 지난해 한국은행의 발행 화폐 증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무려 9조 원대에 달했다고요? 네, 화폐 발행 잔액이 63조를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9조 315억 원이 늘었습니다. 발행 화폐 증가액이 9조 원대에 달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경제 규모 증가에 따라서 화폐량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 화폐 증가율이 16%를 넘는 등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 버린 그 5만 원권의 증가 때문인데요. 5만 원권 수요는 느는데 유통량이 자꾸 줄어들어서 5만 원권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 2009년 이후 매년 발행 잔액이 줄어들던 만 원권도 증가세를 돌아서면서 화폐 발행량 증가의 원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 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얼마 전 미국발 셧다운 소식 때문에 온 지구가 들썩였었죠. 그런데 또 다른 셧다운 이슈가 지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태국의 반정보 시위, 바로 셧다운 시위인데요. 반정보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해서 태국의 정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이런 시위 그러면은 한국의 현대사를 떠올려 보면은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지만은 않은 그런 광경이긴 한데 도대체 이 태국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보는 창 느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한국어판의 임상훈 편집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셧다운 미국에서 한참 그 지구를 들썩였는데 이번엔 이제 태국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태국 이야기 잠시 뒤에 좀 짚어보고요. 이웃나라, 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일본. 네. 일본 소식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네. 지금 그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두 나라가 그야말로 이제 전면적인 그 외교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의 경우에 지금 아주 부지런한데 그 아프리카 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돌았는데 모잠비크에서도 그 아주 큰 돈을 풀었습니다. 그 돈바우따리를 풀었는데
700억 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천억이 넘는 그런 큰 돈인데 5년 동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에서도 수백억 엔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금 아주 그냥 그 통큰 어떤 그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겠죠. 이들 국가들을 통해서 그 적극적 평화주의 여기에 대한 지지 발언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는 이제 외교상이 외교 장관이 아프리카를 돌면서 역시 외교전을 펼쳤는데 뭐 지금 그 양국이 그 전 세계를 돌면서 아주 그야말로 전면적인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것이 미국 오늘 알려진 소식이죠. 미국 의회의 그 위안부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 지난 2007년도에 그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일본이 아마 그 의회 쪽은 방심을 한 모양인데 오늘 아주 크게 허를 찔렀습니다. 네, 아프리카 자원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쪽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또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니까 네. 이제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자, 일본 소식 또 하나 있죠. 국내 소식 보니까 전직 총리가 호소카 전 총리가 도쿄도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장 선거에 대통령을 했던 분이 나간다. 이런 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그래서 굉장히 예상치 않았던 그리고 또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갑자기 복병을 만난 셈인데 호소카와 전 총리 90년대였죠. 90년대에 비자민당 소속의 일본의 첫 그 총리 출신인데 참 재밌는 것이 고이즈미 전 총리 역시 또 일본에서 2000년대 총리를 지낸 사람이죠. 그 두 인사가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두 인사가 같이 연합을 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그 연대의 그 매개가 바로 이 원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원전 문제가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가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지방선거라고는 하지만 그 도쿄도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상징성 이런 거와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이게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호소카와 전 총리가 승리를 한다면 이 원전 문제 그러니까 원전과 탈원전 호소카와는 이제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일본에서의 큰 이슈로 블랙홀이 그러니까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도에서는 연이어 성폭행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네, 좀 어이가 없는데. 글쎄 말이에요. 네. 지난 2012년에였었죠. 그때 그 버스에서 심야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소식 들리면서 참 전 지구인들이 충격에 빠졌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줄어들기는커녕 좀 글쎄요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고 올해 들어서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날이었죠. 그때 18살 독일 여성을 성폭행을 한 데 이어가지고 14일엔 또 51세의 덴마크 여성을 또 성폭행했다고 하고 지금 인도가 왜 그러는지 우리는 참 어떤 영적인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좀 인도인들 입장으로서도 참 어떤 국제적으로 창피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왜 그러는지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한국과 인도 그러나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포함해서 이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 이런 내용도 들어와 있네요. 네. 자,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에서는 미국의 주 가운데서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해를 병기하기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렇습니다. 물론 주 의회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상원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이제 하원에서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관련법이 이제 계류 중이긴 한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은 7월 1일부터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발행되는 공립학교 교과서, 역사 교과서, 지리 교과서에는 반드시 동해를
일본해와 같이 병기를 해야 되는 그렇게 이제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상원입니다. 이렇게 선례가 나오면 다른 주들도 이렇게 따를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자, 이게 자서전 쓰는 그런 고위직 그 공무원을 지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죠. 또 전직 장차관들도 그런데 미국에서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회고록에서 한국 관련 언급들을 많이 했나 봐요. 네. 근데 뭐 파문이 일고 있죠.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뭐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 그 연평도 포격 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역으로 보복을 할 계획을 했었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공식 문서가 아니라 회고록이지만 어쨌든 간에 국방장관까지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뭐랄까 너무 원색적인 영어로 crazy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론 이제 한 나라의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에 뭐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언어적으로 무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영어에서도 이 crazy라는 단어는 뭐라고 할까요? 한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에게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게다가 또 한 국방장관이까지 지냈던 사람이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게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언어로 이런 파문이 이런 것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에 디스맨이라든가 무슨 배팅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좀 부적절한 말로 보이는데 아무튼 좀 이런 것들이 좀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견은 좀 다르더라 하더라도요. 최소한 전직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대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반미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언급이긴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물론 이제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디스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디스맨이라는 게 이 사람 아니겠어요? 이 예, 사람. 그렇죠. 이것도 좀 하대하는 영어식 표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최소한의 외교적인 수사어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이집트로 가볼까요? 잠깐. 네. 새로운 헌법 초안에 대한 투표가 열렸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할까요? 모르시 전 대통령을 몰아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이제 새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틀간 열렸는데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70% 정도, 77%, 70%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헌법 이제 초안이 통과가 되면은 확실히 군부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LCC 국방장관이 이번 올해 중순쯤 아마 지금 열릴 예정이죠. 이집트의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선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올라가면 이제 프랑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프랑스의 홀랑드 대통령의 연문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이 보기에는 좀 가치관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프랑스 언론의 태도도 그렇고.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올랑드 대통령 결혼을 안 한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과거에도 세골렌 후아얄이라고 하는 또 거물 정치인하고 이제 같이 그러니까 연인 관계였는데 그 둘 사이에서도 이제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현재의 영부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발레리 트레바이엘 그분하고 또 이렇게 같이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영부인 자격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새로 다시 연인이 생겼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온 거죠. 이 프랑스는 그러니까 이 영부인이라는 개념이 사실 좀 다르긴 다릅니다. 퍼스트 레이디라는 개념으로서의 대통령을 옆에서 잘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역할은 좀 낯선데 그러니까는 아예 보이지 않거나 옛날 드골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인데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인비저블 레이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자기 영역을 갖거나 가수면 가수, 기자면 기자 이제 이런 것이 프랑스의 대통령의 부인 이런 모습인데 이번의 경우에
영부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용서를 하겠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뭐 좀 그 프랑스 그 대통령의 그 뭐라고 할까요? 사생활 우리나라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다른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문제 짚어보죠. 태국의 셧다운.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죠. 이게 지금 그 지난해 11월이었었죠. 그 탁신 전 총리에 대한 그 사면을 이제 골자로 하는 사면법이 통과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시위를 시작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확산되니까는 현 총리, 잉락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겠다. 그리고 다시 총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야권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면서 급기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셧다운 시위,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를 이제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 시위까지 이제 끌어지 된 거죠. 근데 그 현 총리, 그 잉락 총리는 총선을 하겠다, 강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최근에 했죠. 그렇게 됐습니다. 총선을 하겠다. 네. 왜 강행하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일단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은 현 그 잉락 총리나 그 탁신 총리, 그 남매 관계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극빈층으로부터 이제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탁신 총리가 집권을 할 당시에도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포퓰리스트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경제가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층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선을 한다면은 당연히 잉락 총리가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총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속 사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잉락 총리가 이끌고 있는 집권당이 유리하다는 건가요? 어떤 잉락 총리가 이끌고 있는 현 집권당으로서는 불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해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총선을 야권이라든가 지금 시위대 입장에서 총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할 수가 없다, 연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시위대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를 강행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현재 시위대 그럼 정체는 뭐죠? 그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려면은 현재의 태국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보통 가장 건전한 국가라고 한다면은 중산층이 아주 두터운 그런 국가가 뭐라고 할까요? 건강한 경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태국은 중산층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빈층 아니면 아주 상위층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도 거기에서 이제 어떤 중산층이 매개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통 레드 셔츠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 잉락 총리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가난한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옐로우 셔츠라고 하는데 이제 노란색을 입고 이렇게 왕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런 뭐라고 할까요? 왕, 그 다음에 기득권층, 부유층을 상대로 상징을 하는 그런 층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근데 과연 왜 이제 이런 서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참석을 하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은 미스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의문점이 많이 있는데, 수텝 부총리가 지금 민주당 출신이죠. 야당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반정부 시위를 지휘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이 수텝 전 부총리가 남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쪽 출신이죠. 탁신을 지지한 쪽은 북부 가난한 출신이고요. 결국 현 시위대는 태국 전체 인구수를 놓고 보면은 이제 다수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이들을 움직이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 이게 태국 경제나 기타 이제 사회를 움직이는 메인스트림 층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그런 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크고 작은 소외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 그렇죠. 불안 사태가 있는데. 이제 민주에 대한 위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간단히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전국 불안이 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태국 말고도
캄보디아에서도 지난해 총선에서 그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이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의 명부 조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부정 선거가 자행됐다 이런 의혹이 네.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방글라데시라든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 선거의 공정성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네. 민주주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랍의 봄에 이어서 아시아의 봄이 올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를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세계를 보는 차 오늘 임상원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들이 다 이천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오늘 yes or no의 비율은 약 7대 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3333번입니다. 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